아니, 어머님 오늘 이 코트 입으셨어요? 응. 급하게 나가느라 내 옷인지도 모르고 입었어. 물기 닦고 잘 걸어놨는데 저걸 미처 못 봤나 보다. 미안해. 아니, 이거 드라이 맡긴 지 며칠 안 된 건데. 하필 비 오는 날 입고 나가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오늘 유치원에서 얼마나 전화 많이 왔는지 아세요? 저번부터 우리 지민이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자꾸 뭐라 그러는 거니? 너희 대신 새벽마다 둘째 안아주면서도 지민이를 쫓아다니면서 돌봐주고 있는데. 어머님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어머님이 따로 지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는 신경 좀 써주세요. 너무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그깟 코트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하다니. 서울 변두리에서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60대 중반의 조정임 씨는 남편과 슈퍼 뒤편 단칸방에서 살면서 슈퍼를 했습니다. 작은 가게라 손님 하나라도 붙잡기 위해서는 웃음이 무기였고 끈기가 자산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버티며 정임 씨 부부는 가게를 확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단칸방에서 벗어나 꽤 좋은 집도 구할 수 있었고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자리도 잡았습니다. 생활은 여유롭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손으로 땀을 적시며 버는 돈이었기에 더없이 귀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며 물건을 배달했고 늘 땀이 젖어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남편의 고단함을 알아채고 아무 말 없이 안마를 해주곤 했습니다. 서울 생활 30년 남편은 나이가 60을 넘어서자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임 씨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정순 씨는 아직 일을 할 만했고 가게도 단골 손님도 아는 사람들도 모두 서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지친 얼굴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 정임 씨 부부는 살던 집은 정리하지 않고 강원도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나고 자랐기에 익숙한 공간에서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후 아들은 회사를 다니며 자리를 잡았고 몇 년 후 결혼도 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간 정임 씨 부부는 마당 넓고 집 옆에는 텃밭이 있는 곳에서 채소를 키우며 동네 사람들과 치밀하게 지냈습니다. 귀촌 생활에 남편은 잘 웃고 건강도 점점 좋아졌으며 일상도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도 첫 손주 소식을 생각보다 빠르게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본 얼마 후 남편은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할 겨를도 없는 빠른 이별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정임 씨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남편 때문에 오게 된 곳이었지만 장례 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남편의 고향집에 그대로 남기로 했습니다. 정임 씨는 남편을 잃은 마음을 추스르는 데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째 손주가 태어났을 무렵 정임 씨는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간병의 장례의 뒷수습까지 혼자 감당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몸과 마음 모두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는 아들네를 도와 자연스레 사돈 부부가 손주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손주는 외조부모에게만 익숙한 나머지 정임 씨를 낯설어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정임 씨가 여유를 갖게 된 후로도 손주는 늘 사돈 손에 맡겨졌고 정임 씨는 조용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 사돈에게만 도움을 받다 보니 그 사이에서도 일정 조율이 필요한 날들이 많아 힘이 들었나 봅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둘째 소식은 없었고 정임 씨는 그저 아들 부부가 아이 하나만 낳으려나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손주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쯤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아프신 데 없고요? 그래 나야 건강하지. 엄마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엄마 지수가 임신했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둘째는 안 가지려는 줄 알았더니 잘했다. 지수는 몸 괜찮고? 네. 다행히 지민이 때보다는 입덧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수네 회사에서 이번에는 빨리 복직하라고 해서요. 이번엔 엄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래, 내가 뭘 도와줄까? 어머님 저예요. 회사에 임신 소식 알리니까 이번엔 출산 휴가면 바로 복귀하라네요.
연차 쓰려고 해도 이번엔 안 될 것 같대요. 사실 첫째 때는 친정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랬지 그땐 사돈 어른들이 번갈아가며 애보셨다고 했잖아. 네, 그런데 이번엔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어머니도 무릎 수술을 고려하고 계셔서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이 멀어서 어떻게 그래? 그래서 둘째도 어린이집 들어갈 때까지만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실 수 있나 해서요. 그땐 사돈 두 분이서 봐도 힘들다고 하더니 나 혼자서? 그것도 합가를 해서? 그리고 서울 올라가면 둘째만 볼 수 있겠니? 큰애까지 내가 맡게 될 텐데. 나 혼자 어찌? 자신 없다. 엄마 지민이는 어린이집에서 저희 퇴근할 때나 돌아올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이번엔 딸이에요. 지민이는 아들이라 더 힘들었던 거고 딸은 좀 순할 거예요. 둘째만 봐주세요. 저희가 돌봄비도 꼭 챙겨드릴게요. 정임 씨에게 돌봄비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인간적 도리가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 자신이 이기적인 시어머니로 보일까봐 걱정이 됐고 아들 며느리가 힘들다고 할 때 외면할 수 있는 매정한 사람도 아니었죠. 그래서 아들 며느리의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그래 어린이집 들어갈 때까지만 이랬지? 그럼 그러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 며느리가 출산을 하고 정임 씨는 간단히 짐을 챙겨 서울에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올라오시느라 힘드셨죠? 고맙다. 오랜만에 버스 오래 타니까 힘드네. 고생하셨어요. 짐은 져주세요. 집으로 들어서자 첫째 손주가 거실에서 게임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 왔네.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인사는 눈이 화면에 꽂힌 채 형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정임 씨는 씁쓸한 기색을 감추며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저쪽 작은 방 쓰세요. 그 방 저희가 옷방으로 쓰긴 했는데 정리해놨어요. 불편하시겠지만 잠시만 참아주세요. 괜히 해보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을 열어보니 그 방은 창고와 옷장이 뒤섞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벽 쪽에는 계절 지난 옷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한쪽 벽은 행거로 가득 차 있었으며 침대도 없고 작은 소파베드만 하나 있었습니다. 얘 이게 다 치운 거니? 이러면 내 짐은 어디다 둬? 일정이 촉박해서 일단 일부만 치웠어요. 엄마 계시는 동안 조금씩 더 정리해 볼게요. 정임 씨는 기가 막혔지만 애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잠시 살다 가는 사람이라도 부탁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분명 둘째만 돌보는 조건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첫째 손주까지 정임 씨에게 맡겨지기 시작했죠. 지민이는 어린이집에서 너네가 퇴근하면서 데리고 와? 아니요. 3시쯤 끝나긴 하는데 바로 학원 가니까 어머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나 실제로 학원은 일주일에 2번뿐이었고 나머지 날에는 돌아오면 간식 주는 것부터 씻기고 숙제를 도와주는 것까지 모두 정임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유치원에서 돌아온 첫째가 다짜고짜 외쳤습니다. 할머니, 나 초콜릿 먹을래. 응? 초콜릿 먹으면 이가 금방 썩어. 그리고 집에 초콜릿 없는데 다른 거 먹을래? 싫어, 초콜릿 먹을 거야. 지민아 밥 먹고 나서도 먹고 싶으면 그때 사줄게. 짜증나 진짜. 외할머니는 그냥 줬는데 왜 안 줘? 그렇게 첫째 손주는 친할머니와 정임 씨를 비교했고 싫다는 말은 안 해도 친할머니를 어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임 씨가 평소라면 그냥 넘길 말도 피로가 계속해서 쌓여서인지 서운했습니다. 작은 소파베드는 밤이면 허리를 짓눌렀고 안 그래도 좁은 방에 옷가지들로 사방이 꽉 막힌 공간은 숨이 막혔습니다. 정임 씨의 컨디션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심지어 둘째는 밤낮 없이 울었고 정임 씨는 자주 새벽까지 아이를 안고 달래야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출근해야 한다며 둘째가 방에서 울기 시작하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받아 안고 재우다가 겨우 새벽 3시에 눈을 붙이면 아침 7시 반쯤 출근 준비를 하는 며느리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자고 있던 정임 씨를 배려할 생각이 없는지 말도 없이 불을 켜고 옷장을 뒤적였습니다. 인사도 없이 옷만 챙겨 나가는 그 뒷모습을 정임 씨는 비몽사몽한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죠. 그렇게 밤이면 피곤에 찌든 몸으로 겨우 눈을 붙였지만
깊이 잠들 새도 없이 또 깨어나기를 반복하자 정임 씨는 더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한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옷 가지러 올 때마다 번거로운 것 같은데 차라리 내가 너희 출근할 동안 옷장을 다른 곳으로 정리해놔도 괜찮겠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그대로 두셔요. 저희는 괜찮아요. 괜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들 며느리도 정임 씨가 불편해 한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두 사람은 눈치도 없이 말하는 겁니다. 며칠 후 주말 며느리는 친구 결혼식에 간다며 아침부터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도 정임 씨는 몇 번을 다시 깼다가 새벽녘 잠이 들은 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정임 씨는 자고 있던 중인데 며느리는 거침없이 방으로 들어와 커튼을 확 열고 부산스럽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얘 지수야 조금만 조용히 해줘. 어머님 벌써 해가 중천인데 일어나셔야죠. 어머님이 계속 주무셔서 기다리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 정임 씨는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 입주보모 같다고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면 문을 열기 전 한 번쯤 조심을 하거나 미안하게라도 생각했을 법한데 그간 아들 며느리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힘들어도 정임 씨는 계속해서 첫째 손주와도 가까워지고 싶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라 처음엔 낯을 가리는 것도 이해했지만 이제 같이 살면서 유치원 등하원, 간식 챙기기, 씻기기, 숙제까지 모두 정임 씨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손주도 어느 정도 마음을 열 법한데도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애가 그렇게 군다고 미우니 고우니 해도 정임 씨는 할머니인데 똑같이 마음을 닫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원 후 돌아온 손주에게 간식으로 토스트를 구우며 정임 씨는 일부러 활기찬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지민이 토스트 좋아한다며? 오늘은 치즈도 올렸어. 지금은 아냐. 정임 씨는 머쓱했지만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은 지민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오늘은 이거 먹자. 싫어, 안 먹어. 할머니가 지민이 생각하면서 맛있게 만들었는데. 안 먹는다니깐. 손주는 소리치며 식탁 위 그릇을 밀었고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임 씨는 깜짝 놀라 아이를 얼른 끌어당겼습니다. 접시는 산산조각이 났고 첫째 손주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낮잠을 자던 둘째 손주도 깨버리며 집안이 삽시간에 소란스러워졌고 애들을 달래는데 아주 진이 다 빠졌죠. 그럼에도 정임 씨는 행여나 조각 하나라도 남을까 싶어 바닥을 몇 번이나 쓸고 닦다가 손가락에 유리 조각이 박혀 피가 나오기도 했지만 하루 종일 쓰라림을 참고 살림을 돌봤습니다. 아이가 감정 조절에 서툴 줄 알고 있었지만 정도가 지나치다고 느껴졌습니다. 고작 6살이라고는 하지만 평소에도 짜증과 거절이 먼저 나오는 태도는 반복되고 있었고 유난히 외할머니와 비교하며 반감을 드러내는 말도 많았습니다.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날 밤 정임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민이가 그릇을 밀어서 깨졌어. 애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되네. 너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지민이가 원래 엄마랑 친해지기 좀 어려워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나도 고민해봤는데 그냥 넘어가기엔 지나쳐서 그런 거야. 어머님 요즘 애들이 원래 자기 주장이 세고 그게 자존감으로도 이어지고요. 지적했다가 애 정서에 영향 미치면 어떡하실 거예요? 엄마 요즘엔 옛날이랑 달라서 애들 감정 건드리면 오래 남는다니깐. 아들 며느리에게 진지하게 상의를 부탁했던 그 대화가 정임 씨의 예민함으로 결론나자 정임 씨는 아이가 뭘 하든 크게 관여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간식은 챙겨주고 유치원도 데려다 주긴 했지만 먼저 말을 걸거나 해달라는 것 외에는 굳이 챙기지 않았고 심지어 아이는 할머니가 귀찮게 안 해서 좋다고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니 정임 씨도 그냥 그렇게 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흐린 날이었습니다. 둘째가 밤새 울어 정임 씨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상태였고 전쟁통 같은 아침 시간이 지나 둘째가 낮잠에 들자 정임 씨도 자기도 모르게 슬쩍 잠이 들고 말았죠. 소파에서 까무룩 잠든 것이었지만 그 잠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 요란하게 울린 초인종 소리에 자다 일어난 정임 씨는 깜짝 놀라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수산물 마트 라벨이 붙은 대형 스티로폼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장 냉동실에 넣지 않으면 안 될 물건이었기에 정임 씨는 급히 냉동실을 정리하고 포장을 풀고 랩을 씌우는데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둘째가 깨어 칭얼거리기 시작자 한 손에 아이를 안고 계속 일하느라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바닥엔 녹아서 물들로 축축했습니다. 정신없이 정리하다 정임 씨는 문득 첫째 손주가 올 시간이 됐나 하는 생각에 핸드폰을 허둥대며 찾아보니 이미 하원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고 어린이집과 며느리의 부재 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깜짝 놀라 급히 어린이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민이 할머니인데요. 제가 핸드폰을 너무 늦게 확인했네요. 네, 할머님, 오늘 셔틀버스가 고장이 나서 데리러 와주시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다들 부모님이 데리러 오셨는데 지민이만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정임 씨는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당장 가겠다고 말한 뒤 둘째를 급히 업고 우산을 챙겨 택시를 불렀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하자 첫째는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뺨엔 울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전화기를 잘 확인해 주세요. 아이가 많이 서운해했어요. 정임 씨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할머니가 오늘 너무 정신이 없었어. 우리 지민이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다들 엄마가 데리러 오는데 나만 할머니야. 할머니 싫어. 정임 씨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선생님 앞이라 그런지 얼굴이 더 화끈거렸고 마음속 깊이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정임 씨는 첫째 손주를 데리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우산 하나에 의지하고 급하게 움직인 탓인지 온몸이 젖어 축축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거울을 본 순간 정임 씨는 자신이 입고 나간 옷이 며느리의 고급 코트였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옷방으로 쓰이는 방 한켠에 걸려있던 걸 급해서 무심결에 입었던 겁니다. 코트는 빗물과 흙이 튀어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조심스레 코트를 벗고 물기를 닦은 뒤 오염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시 원래 자리에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땀이 줄줄 흘렀지만 정임 씨는 아이들을 먼저 씻었죠. 저녁에 며느리가 퇴근해서 겉옷을 벗다 말고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자신의 코트를 바라보고 있었죠. 물기가 마르긴 했지만 밑단 아래쪽엔 정임 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흙이 살짝 묻어 있던 겁니다. 며느리의 눈매가 매섭게 바뀌는 것이 정임 씨 눈에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코트 입으셨어요? 응, 급하게 나가느라 내 옷인지도 모르고. 물기 다 닦고 잘 걸어놨는데 저걸 미처 발견을 못했네. 미안하다. 아니, 이거 드라이 맡긴 지 며칠 안 된 건데. 하필 비 오는 날 입고 나가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오늘 유치원에서 얼마나 전화 많이 왔는지 아세요? 저번부터 우리 지민이한테 왜 그러세요? 정임 쉬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며 억울함이 목까지 차오르더니 참아왔던 말들이 끌어올랐습니다. 내가 애를 두고 뭘 했다고 그러는 거야? 오늘 핸드폰 못 본 거 내가 일부러 그랬겠니? 셔틀버스가 망가졌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 옷도 내가 옷방에서 안 살았으면 이런 일이 또 있었겠니? 정임 씨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며느리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자꾸 뭐라 그러는 거니? 너희 대신 새벽마다 둘째 안아주면서도 지민이 간식 챙겨주고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돌봐주고 있는 게 나다. 어머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계속 이런 식이면 어머님이 방 없고 따로 지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는 신경 좀 써주세요. 너무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그깟 코트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런데 그 순간 정임 씨의 눈에 거실. 소파에 거의 누운 채 TV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아들의 무심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분노는 더 이상 억제되지 않았습니다. 너야말로 지금이 집이 누구 집인 줄이나 알고 그런 말을 해. 그 말에 며느리는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드러났습니다. 이 집이 아들 며느리가 살고 있지만 애초에 정임 씨 집이니까요. 어머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좀 더 조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이 집 너네한테 쓰게 해주고 있지만 엄밀히 너희가 내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건데 누가 누구한테 나가달라 말라 하니? 더 이상 며느리가 반박하지 못하자 그제야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던 아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듯 소파에서 일어나 정임 씨 앞에 섰습니다. 엄마 지수도 고의로 그런 건 아니라 일이 워낙 바빠서 예민하다 보니 그냥 흥분한 거지. 좀 봐줘요. 엄마 믿었는데 오늘은 연락이 잘 안 돼서 많이 답답했나 봐. 정임 씨는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시어머니가 새벽에 겨우 눈 붙이는데 문 벌컥 열고 불 다 켜서 깜짝 놀라게 하고 손주한테 할머니 싫다는 말 듣고도 어른으로서 다 감수하고 봐줬다. 그런데 옷 한 번 잘못 입었다고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이제 다 그만하련다. 어머님, 제가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 코트가 좀 비싼 거고 드라이 맡긴 지 얼마 안 돼서. 정임 씨는 담담한 말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부로 애들 돌보는 거 다 그만하련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 돌봄이나 사돈께 부탁하든 알아서들 해. 그리고 한 번 더 나한테 뭐 도와달라는 말 꺼내는 날은 너희가 이 집에서 나가는 날이다. 그런 줄 알아. 너희가 지금 남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자각이 없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당황한 아들과 며느리는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니 아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말하는 겁니다. 엄마 진짜 그러실 건 아니죠? 저 출근해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그래서 그날 정임 씨는 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아들 집에 있는 날들이 살면서 그렇게 마음이 시끄러웠던 날도 없었습니다. 막상 집이 진짜 팔리고 이사 날짜가 다가오자 아들 가족은 전세금 마련에 허덕였고 며느리는 결국 자랑하던 그 코트도 중고로 팔게 되었죠. 정임 씨는 다시 강원도 고향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익숙한 흙냄새와 달맞이꽃 핀 마당, 그리고 마루 한켠에 놓인 남편 영정 사진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 잘했지?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렇지만 이젠 나도 좀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속내를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정임 씨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서울 집을 판 돈으로 작은 원룸 몇 채를 사서 월세를 받으면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임 씨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으려 안간 힘쓰지 않고 그저 스스로를 존중하며 사는 일. 정임 씨는 조용하고 단단한 걸음으로 다시 자신만의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